이완우 단편소설 연재 낭독. 창문 너머의 그 하편. 상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평균인의 삶을 살기 위해 덤벼들었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마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명절 때마다 간이 옷장 구석에서 정장을 꺼내 입고 시골을 찾아야 하는 나의 고통.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속이듯 여자를 속이지는 못했다. 미처 내가 여자를 속이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자의 절규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나. 부모를 속이고 있는 나는 불효자식이다. 그렇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부모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불효인지, 부모를 속일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불효인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여자를 속이는 것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인지, 여자를 속이지 못한 것이 여자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부모를 속이고 있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를 떠나보낸 후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내 삶이 그다지 불만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내가 대기업에 다닐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도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있고, 또 마음만 먹는다면 207호 남자처럼 여자를 만나 가끔씩 모텔에 들를 수도 있다는 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여자를 속여야 할 것이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결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여자가 속을 수 있고 들키지 않을 만한 기막힌 설명도 준비해야 할 터이다. 또한 다소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몇 시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사귈 것이다. 여자를 속일 필요도 없고 또 수입 감소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결혼 때문에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을 할 것이다. 이미 보아둔 여자도 있다. 물론 여자는 아직 내 마음을 모른다. 심지어 여자는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나를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조금 일방적이면 또 어떠랴. 어차피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더냐. 나는 여자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분석이 아니라 직관에 의한 감정의 문제인 사랑은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다. 단지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이다. 어느새 저녁 무렵이 되었다. 사방이 막혀있는 내실에 앉아있지만 나는 식당으로 연결된 창구를 통해 들어온 빛과 형광등 불빛이 얽혀 빚어내는 발길을 통해 때를 짐작할 수 있다. 짐작건대 저녁 6시쯤 되었을 것이다. 굳이 벽에 걸린 시계를 볼 필요도 없다. 저녁이 되도록 오늘 수입은 변변치 않다. 오늘 내 수입은 대시를 숙박으로 바꾼 207호 3,000원이 전부다. 수입만 공친 게 아니다. 오늘 나는 손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깥 세상에 대한 소식도 공쳤다. 방금 전 본 TV에서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나왔지만 오늘 손님들로부터 그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만약 손님들이 여러 팀 있었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분명 팔이 긴 캐주얼 차림이었을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주로 정장 차림을 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팔이 긴 캐주얼 차림을 한다. 비가 올 때도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와 비슷한 차림을 한다. 그러나 날씨가 맑거나 화창할 때는 경기가 좋을 때와는 조금 달라진다.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은 밝은색 옷을 선호한다. 그것도 주로 노란색 계열을 입는다. 하루 종일 정장 한 벌밖에 보지 못한 나는 오늘 우울하다. 손님이 없어 우울하고, 바깥 세상을 확인하지 못해 우울하고, 날씨를 확인하지 못해 우울하다. 굳이 날씨를 알려면야 식당으로 연결된 창구를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지만, 내실에 숨어 손님들을 관찰하며 세상을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인 나는 손님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지 못해 힘이 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뉴스 때문이 아니라 손님이 없어 경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해 맥이 풀린다. 특히 경제나 물가 문제를 반드시 옷에 반영하는 그녀가 나타나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텔에 나타나는 그녀였다. 꼭 정해놓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낮 시간에 나타나 두어 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가곤 했다. 내 계산에 의하면 오늘쯤 그녀가 나타나야 했지만 이미 그녀가 나타날 시간은 지났다. 오늘 나는 수입도 공치고 그녀의 옷차림을 보는 즐거움도 공쳤다. 아늑하기만 하던 내실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숨을 내쉬어보고 가슴을 두드려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질 뿐이다.
밖으로 나가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지만 내게 그럴 용기는 남아있지 않다. 나는 다시 TV 앞에 주저앉는다. 밤이 제법 깊도록 벽에 기댄 채 멀거니 초점 없는 눈으로 TV를 보고 있다가 나는 오늘 유난히 손님이 없는 이유를 알아냈다. 식당 쪽으로 연결된 창구에 푸른 빛이 섞인 붉은 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였다. 모텔 2층과 3층 외벽 테두리를 따라 설치된 불빛 색등을 켜지 않았던 것이다. 불 꺼진 모텔을 찾을 손님이 있을 리 만무했다. 정기 휴일 문구를 내걸고 온종일 손님을 기다린 셈이었다. 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벽에 설치된 스위치를 올렸다. 그제야 식당으로 연결된 창구로 푸른 빛에 섞인 붉은 빛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어차피 오늘은 공친 날이다. 숙박 손님보다 대실 손님이 많은 우리 모텔에 핫타임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수입이 더 올라간다거나 손님을 통해 세상을 확인하는 즐거움 따위를 아니다. 간절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과 동의어일 터다. 그렇다면 한때 부정되었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제 긍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텔 불빛 등을 켜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내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TV 앞에 앉은 지 5분쯤 지나서였을 것이다. 거짓말처럼 출입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다. 예상하지 못한 손님의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르며 창구를 열 뻔했다. 오늘 내 수입이 3,000원 추가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손님은 일주일이면 한 번씩 들르곤 하던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은 오늘도 예외 없이 처음 보는 남자였다. 어쩌다 같은 남자와 두어 번 함께 오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그녀는 매번 다른 남자와 왔었다. 그녀는 팔이 긴 등산용 점퍼 차림이었고 남자는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그녀의 등산용 점퍼 차림을 통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경기를 확인했다. 그래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의 등산복 차림이 자연스럽다고 느낀 것은 나의 호의의 반영이고 반대로 팔을 걷어 올린 남자의 와이셔츠 차림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낀 것은 저기의 반영일 터였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껴안은 채 출입문을 들어섰는데 그 상태로 창구 쪽으로 다가왔다. 익숙한 듯이 그녀가 얼른 5만원짜리 지폐를 창구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210호 열쇠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정말 간절히 바라던 손님이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알게 된 관계인지는 몰라도 마치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남자의 태도가 눈에 거슬렸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한 대 후려갈기고 싶은 것을 혹시 그녀가 어찌 생각할지 몰라서 꾹꾹 참았다. 만약에 그녀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했더라면 나는 정말 당장 달려나갔을 것이다. 이럴 때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나는 그녀의 수호신 노릇을 할 텐데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은 물론 그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녀의 직업도 모르고 그녀의 이름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창구를 통해서 보이는 것만큼이다. 우수에 찬 그녀의 얼굴과 어딘지 허전해 보이는 뒷모습과 그녀가 입고 있는 옷차림. 어쩌면 매번 다른 남자들과 모텔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움에 지쳐 사랑을 갈망하는 가녀린 여인일 것이라는 것. 나는 문득 남자가 그녀를 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출입구를 들어설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남자는 사랑을 갈망하는 그녀의 외로움을 이용해 먹는 놈이 틀림없다. 순수하고 여린 그녀는 남자의 그런 속셈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놈에게서 연약한 그녀를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놈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서는 놈을 이겨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녀가 바로 내가 마음에 둔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면 된다. 그녀는 내 마음을 알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텔을 찾으면 되고 나는 그런 그녀를 보는 것으로 족하다. 지금처럼 매주 남자가 바뀌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처럼 그녀의 옷차림을 통해 세상을 확인하면 되고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면 된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사랑법이다. 여자를 속일 필요도 없고 또 수입 감소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결혼 때문에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적절한 나의 사랑법. 나는 남자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주위가 고요해지는 한밤중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객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마치 환자를 진맥하는 의원처럼 지그시 눈을 감고 벽에 귀를 댄 채 온 신경을 곤두세워 210호의 움직임을 살핀다. 210호에서는 TV 켜는 소리가 들렸고 문 여닫는 작은 소리가 들린 뒤 이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모텔에서 자주 듣는 일상적 소리였다. 그렇다면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은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린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해질 때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나는 조금 더 신경을 집중한다. 분명 두 사람은 잠시 후 크게 다툰 후 조용해질 것이다. 나는 두 사람이 크게 다투려는 순간 210호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나는 210호 보조 열쇠를 주머니에 챙겨 넣고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역시 남자는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놈은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210호에서는 좀채 언성이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놈은 내가 지쳐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샤워가 끝난 후 210호에서는 아주 잠깐 낮은 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을 뿐 그 밖의 기미를 알아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면 그것은 남자의 실수다. 나는 이곳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손님이 거의 없는 한밤중에는 잠을 자기도 했지만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바로 잠이 깨도록 단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결코 깊은 잠에 빠져 210호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터였다. 드디어 210호에서 들리는 다투는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그 사이 내가 깜빡 졸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얼른 시계를 보았다. 제법 시간이 흘렀다. 새벽녘이었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나는 당황했다. 소리는 210호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다. 소리는 207호에서도 들리고 있었다. 방심한 탓이었다. 210호에 신경을 쓰느라 207호를 잊고 있었다. 210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207호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망친 셈이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가끔 모텔방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건이 TV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또 주인이 나를 고용한 이유도 바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나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나를 자책했다. 딱 보면 안다는 허풍 하나를 믿고 고용해준 주인 여자에게도 미안했다. 나는 모텔 카운터 담당자로서 낮에 207호 남자 손님이 나가면서 대시를 숙박으로 바꾸던 그 순간부터 207호에 관심을 갖고 주시했어야 했다. 위험하기로는 대개 낮 시간에 잠깐 모텔을 이용하는 대실 손님보다 모텔에서 잠을 자는 투숙 손님이 훨씬 더했던 것이다. 더구나 평상시 대실 손님조차도 마음을 놓지 않고 주시했던 나였다. 이곳에 온 지 1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서둘러 인터폰을 눌렀다. 몇십 년 같은 몇 초가 흘렀다. 계속 신호가 들어가는데도 207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확실했다.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지금의 삶이 한순간에 끝장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생겼다. 자신들이야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나는 무엇인가 말이다. 나는 다시 평균인지 비평균인지 모를 삶을 지향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다.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시 207호 인터폰을 눌렀다. 받을 리가 없었다. 나는 실로 오랜만에 내실을 나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207호 앞에서 일단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곧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은 것을 간신히 버티며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는 수 없었다. 나는 열쇠를 꺼내 열쇠홈으로 밀어넣고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며 문을 열어젖혔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켜있는 TV 화면 속에서 남녀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다. 나는 급히 밖으로 나와 210호로 뛰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210호도 마찬가지였다. TV 속에서 두 남녀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을 뿐 남자도 그녀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다가 내실로 돌아왔다. 나는 내실 벽에 기대 몸을 숨긴 채 멀거니 TV를 바라본다. TV 속에서는 아직도 두 남녀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207호 여자는 언제 모텔을 나갔을까?
대시를 숙박으로 바꾸고 나갔던 남자는 돌아오기는 했던 것일까? 또 210호 남자와 그녀는 언제 나간 것일까? 이쪽 세상에서 바라보는 저쪽 세상은 왜 늘 손에 잡히지 않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일까? 과연 나는 언제쯤에나 이 좁은 공간을 벗어나 저쪽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식당으로 연결된 창구로 들어오는 엷은 빛이 제법 밝아져 있었다. 감사합니다.